네, 법관 나날들 2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토요일에 녹화하고 지금 2교시는 일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1교시를 녹화하고 30분이라서 조금 넘어갔더니 동영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변환이 안 되고 실패하는 바람에 내내 다시 했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살려서 올려놓고 어제 그래서 다시 2교시를 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영장실질, 구속영장, 압수수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주로 영장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런 영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각종 영장과 관련된 기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개를 찾아놨는데요. 미리 해놨어요. 을왕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음주운전을 했던 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가장이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운전한 분은 이 여성이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자꾸 이러니 불안하네 또. 네. 그 관련해서 지난주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구일입니다. 선생님, 6살 남자아이가 숨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이었는데요. 네. 6살 A군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가게 앞 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SUV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길가에 약 4m 높이 철제 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땅에 묻힌 부분부터 꼽혔는데요. 네. 여기에 쓰러져서 A군을 덮쳤습니다. 네. A군은 의식이 없이 쓰러진 채 머리에서 피를 쏟았는데요. A군 네. 형이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가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엄마는 어쩔 바를 몰랐고 네.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옮겼는데 숨졌다고 하는데 이 사고를 당한 A군은 근데 왜 엄마를 따라 햄버거 가게를 안 들어가고 형이랑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서 있던 건가요? 네,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네. 가게에 들어가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네. 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엄마가 잠깐 혼자 들어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아이들은 밖에 있으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네. 동생을 눈앞에서 떠내보는 이제 큰아이가 가슴이 많이 아파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주 사고인 거죠? 네, 3시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는데 측정 네.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지인과 근처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몰던 차가 가로등과 부딪혔지만 네. B씨는 크게 다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B씨는 구속됐습니다. 이게 지금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죠? 네, 위험운전 치사, 네. 사망사고의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형량이 상당히 네. 올라갔습니다. 벌금형은 일단 없고 네. 징역 3년 이상, 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징역인 걸 감안하면 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특가법이라고 하거든요. 특가법에서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조문을 만들고 거기에 형량을 굉장히 강화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걸 찾아봐야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검색은 moleg.go.kr 이렇게 들어가서 특정 특정 범죄 가중 범죄까지만 쳐도 나올 거예요. 특정 범죄 이렇게 치고
어제 녹화한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 컴퓨터 우웅하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좀 잡음이 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소리를 좀 줄여보는 거를 다음에는 해볼 텐데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겠던데 이것도 제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뭐 잡음을 없애는 법 뭐 이런 게 있긴 하던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위험운전이라고 했죠. 이렇게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이런 5조의 10일이라고 하는 걸 신설한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면 2020년 2월 4일에 뭐 하고 개정하고 이러면서 음주 술 마신 것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거죠.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형이 높아졌어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뭐 요건 이제 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다는 거고 다시 계속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형량이 상당히 네. 올라갔습니다. 벌금형은 일단 없고 네. 징역 3년 이상, 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징역인 걸 감안하면 살인죄보다 아주 약간 낮은 정도로 상향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애매한 게 SUV 운전자 B씨가 6살 A군을 직접 덮친 게 아니라 가로등을 쳤는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A군이 사망한 거잖아요. 이것도 뭐 윤창호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이 될 거고요. 네. 위험운전 이게 무슨 이슈냐 하면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에 그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 차로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확실히 위험운전 치사상이에요. 뭐 음주운전 사고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쳐서 다른 거를 건드려서 그게 탁 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으로 인한 치상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판례 중에 보면 정차해 있는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그 네. 트럭이 앞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연쇄 추돌한 경우에 위험운전 치상을 네.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요. 네. 이런 이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하는 거는 판례 같은 걸 검색하는 건데요.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앞에 트럭이 하나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그 트럭을 받았고 그 트럭이 다시 앞에 거를 받으면서 앞에 사람이 다쳤어요. 이 경우에 뒤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직접 저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다른 트럭을 통해서 한번 다치게 점에 했잖아요. 비춰보면 이 사안도 위험운전 치사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과관계가 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져볼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네.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치사 무슨 치사 이게 뭐 법적으로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사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요. 네. 뭐 고의가 있으면 이제 치상으로 하지 않고 상해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데 네. 고의가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이제 네. 치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 이 운전자가 사망의 결과에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실은 있다고 봐서 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앞서 을왕리 음주벤츠 그 가해 여성 33살 뭐 C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죠? 네.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C씨는 9일 새벽 네. 0시 50분쯤에 그 인천시 중구의 을왕동 네.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을 했고요. 맞은편에서 오던 그러니까 정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하던 54살 가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숨지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 상당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네. 뭐 이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40대 남성 이 차량에 네.
소유자, 네. 정확하게는 이 차량이 소속돼 있는 법인의 운영자인데요. 네. 이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오늘 CC를 뭐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네. 하는 시민단체는 술에 취해서 자는 것이 주장의 취지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 살인의 자, 고의를 인정 의원님 뭐 음주운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살인으로 처벌하는 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까지 하기는 인정할 수 합니다만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는 그 자체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네. 인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굳이 말하면 운전을 하다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가 네. 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서도 운전하는 경우를 모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윤창호법이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법률을 개정해 둔 것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번 일련의 사건들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둘러싼 뭐 논란도 그렇고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하필 사망한 분들이 모두 그야말로 네, 뭐 영장 얘기를 하자니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이들 또 뭐 가장 어떻게 다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영장 이제 얘기가 된 사안인데 재밌다고 하기도 참 그렇죠. 이런 것도 구미 여아 얘기 잘 알죠. 그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숨진 아이의 친모임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A씨가 아이 사망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두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기존에 알려진 22살 B씨가 아닌 A씨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신세로서 중복해서 여기는 이제 경찰서고 아까 들어가 있는 데는 법원이에요. 영장 실질을 하러 이제 법원에 온 거거든요. 세계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걸 못 맺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B씨는 친모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지금 언니였고 법원에서 영장 실질 비슷한 마치고 시기에 이건 아이를 나오는 낳은 장면일 것 A씨가 같아요.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 결과는 물론 A씨가 아이 시신을 최초 발견한 정황 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던 A씨는 청소를 위해 딸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B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는 묘연한 상황.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사라진 아이에 대해 행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A씨의 내연남 신병도 확보에 유전자 검사를 벌이. 이상한 일이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든 상황이 밝혀지긴 할 텐데. 자, 이것도 지금 그렇고 또 볼까요? 영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벌써 이슈가 좀 지났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저거 좀 이따 열릴 테니까. 갑자기 왜 이래. 파워포인트가 다 날라갔네. 파워포인트는 다시 연다고 치고 왜 이러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 전담 판사는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애를 왜 저러는지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조금 애 10월 우는 거 보세요. 6살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자 그리고 아이들 발로 이런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마세요.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완전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도 여러 배 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을 하면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이 CCTV가 있는데 왜 이럴 것 같아요? CCTV에 다 찍히는 걸 알 텐데. 지금 이 화면 말고도 저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때리잖아요. 그럼 주위에 아이들이 여러분들 요 꼬마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얼마나 활발하고 막 이래야 되는 애들인데 누가 한 명이 혼나고 있으면 애들이 전부 숙연해져요. 전부 꼼짝도 안 해요. 모두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희한해요. 이게 한번 아이들을 이렇게 툭툭 치기 시작하면 버릇을 못 버려서요. 이게 찍힌 게 요만큼이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 CCTV에 안 보이는 데서도 이러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잔인해지죠. 자, 다시 이렇게 되지 자꾸. 여기까지 있나? 여기 있고 울산아동학대 여기까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그 영장실질, 뭐 보석 이런 거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석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다음 이게 에버렉에서 열면 이 밑에 도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압수수색 얘기 많이 했었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전부. 자, 우리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전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압수, 법원은 이라고 돼 있어요. 주체가 법원이에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야 한다. 압수할 물건은 어떻게 한다. 수색한다. 또 법원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압수수색을 법원이 해요? 법원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압수수색은 다 경찰이나 검찰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해놓은 다음에 수사조항에 가서 검찰은 어떻게 한다, 검사는 어떻게 한다, 또는 경찰은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이 조항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준용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 조항이 이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공판정회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체포가 나옵니다. 체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이제 근대, 현대 이러면서 아주 확립된 원칙이죠. 사람을 체포하거나 뭐 하려면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아무나 그냥 갖다 잡아가고 근거 없이 잡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혁명이 일어나고 또 뭐 이러면서 생긴 거죠. 뭐 대원장이니 뭐니 하면서부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신보호잖아요. 사람의 몸을 함부로 잡아 가두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200조의 2 무슨 법일까요? 형사소송법이에요.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 아직 기소가 안 된 거죠. 기소가 안 됐으면 수사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가세현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죠.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뭐 명예훼손이 별거라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섭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이제 명예훼손 관련으로 출석 요구를 계속 하는데 계속 출석을 안 하죠. 출석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또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내요. 그러고도 안 하면 조사는 해야 되니까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가서 갑시다 이러면 안 오잖아요. 그게 이제 임의동행인데,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영장 발부는 어떻게 보면 청구하고 발부한 건 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다만 명예훼손 같은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가벼운 범죄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여하튼 명예훼손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조사를 못 한다 그럼 체포영장으로 체포해 가서 조사는 한 다음에 통상은 그냥 풀어줘요. 영장을 발부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근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다시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각한 거죠. 그래서 풀려 나왔죠. 하여튼 그런 사안입니다. 관할 지방검사의 뭐에 체포영장에마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뭐 별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판사가 영장 청구를 받은 다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줘요. 뭐 항상 발부해주는 건 아니죠. 이거 뭐 범죄를 범한 것 같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발부해주죠.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에 청구를 받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 안 할 때, 영장 못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영장 흔히 말하는 기각할 때에는 그 이유를 써서 검사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체포한 피의자를 그러고서 구속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저기죠, 그 가세현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체포는 했죠. 영장 체포를 해서 체포하고 나서는 풀어줘야 돼요. 일정한 시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통상 명예훼손은 석방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는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을 경찰이 청구해 달라고 검사한테 신청하죠. 그래서 구속영장 관련은 잘 들어보면 경찰이 뭘 했다 이럴 때는 경찰은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는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헌법에 가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가세현 같이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검사가 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처럼 뭐 앞에서 대치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꽤 무거운 범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이 되게 무거운 범죄죠. 아까 음주운전 치상, 위험운전 치상 이런 거 이 정도 됐잖아요. 이런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하나 요거예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지금 저기서 누가 칼로 누구를 콱 찌르고 막 뛰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피해자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럼 피해자를 급하게 구조해놓고 지금 칼로 찌른 애를 잡아가야 되죠, 경찰이. 그런데 사람을 체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칼 들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애한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검사한테 가서 영장을 신청한 다음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우리 저 지방법원 판사께서 영장을 발부해 주시면 너 내가 체포하려고 하니까 여기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있겠어요? 안 있죠. 이럴 때는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범죄잖아요. 그리고 100% 도망갈 거 아니에요, 걔는. 그런 애는 일단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그러라는 겁니다. 네. 한편 구속, 이제 아까 체포영장에서 체포한 경우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을 하는 거는 7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근데 이 70조 1항 각호가 뭐냐면 빨리 좀 열려라.
70조 이랑 각호 사유는 다시 70조 이랑 각호의 사유가 뭐 얼마 이상의 형을 뭘 범하고 뭐는 뭐고 뭐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안 되고. 70조 찾으면 되지만 이거는 가까우니까 70조 이랑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 부정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그냥 하냐 기록만 가지고 하냐.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송 기록하고 그 사람 조사한 기록하고 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하고 이런 거를 법원에다가 검사가 갖다가 내요. 그럼 판사가 방이나 뭐 법정이나 어디서 그 기록을 쫙 봐요. 이렇게 본 다음에 아하 이거 구속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해주면 떨커덕 이제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이 사람을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이거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영장 실질 심사라고 그래요. 왜 영장 실질 심사라고 그러냐? 옛날엔 영장을 아까 얘기대로 서류를 보고 그냥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판사께서 영장이 청구되면 기록을 가지고 가서 그 기록을 보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까지 불러서 영장이 청구된 사람까지 불러서 법정에 앉혀놓고 이거저걸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옛날 거는 그렇고 지금은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러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거의 모든 언론과 저기서 다 영장 실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변호사들도 영장 실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 201조의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요거는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한다.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어제 이미 1교시 때 설명을 했었죠. 사기죄 구속요건은 이렇게 돼요. 사람을 기망하여, 이 기망이 객관적 구속요건, 재물을 편취하는 거, 재물을 가져가는 거,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이 얻게 하는 거. 아까 제3자, 2항의 제3자가 그렇게 얻게 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옛날에 고시 공부를 하면 사기죄 요걸 외우는 거예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렇게 먼저 성립해놓고 뭐 사기죄에 대하여 논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1. 객관적 구성, 1. 정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피기망자, 이게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수에 그친다. 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구성요건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으로 자기가 그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요, 이거를. 그 불법 이득의 의사는 뭐냐 하면 자기나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다.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 같지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기가 되나 한번 볼까요? (3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지나가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62세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성매매해주겠다 이러고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돈만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요. 애초에 성매매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갈 목적으로 접근한 거니까 사람을, 이 60세 노인을 기망하여 속여서 얼마인가를 얻어갈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기,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들어간 다음에 뭐 물건도 훔쳤죠. 그러니까 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이 60세 노인은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를 하려고 한 거는 맞지만 성매매의 미수범이거든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수범은 처벌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벌은 안 받아요. 성매매와 관련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하려고만 해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새 애들이 남자애하고 여자애들이 팀을 짜가지고 꼬신 다음에 성매매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죠. 당시에 얘는 미성년자인데 당신 미성년자랑 성매매 하려고 했으니까 당신 콩밥 먹게 생겼네 이러고 오히려 협박하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는 하죠. 그게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사기죄까지 여기만 보고 이거 안 되니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와 직업을 속여서 20살이 어린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가 있어요. 44세죠. 일용직. 되게 아니야 제발 좀 징역 얘는 이렇게 나오네.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합니다. 피고인이 벌금형밖에 없었대요. 다행히.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게 자꾸 또 정말 짜증나죠. 성남시 분당구의 커피숍에서 여자친구 A씨 24살 대학 졸업하고 한 직장 생활 한 2년 3년 했을 것 같죠.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좀 투자해라.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여러분 3배의 주식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쭉 해서 20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받아서 챙겼어요. 교제를 시작할 때 자기 나이보다 6살 적게 속여서 자기를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한 달에 많게는 수천을 번다. 나랑 결혼하면 고급 아파트에 같이 살자. 그리고 너 학자금 대출 있었지. 그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피해자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러면 욱할 수밖에 없죠. 요새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사기 사건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한테 큰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중에 당하고 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뻔한 사기를 당했을까 이러는데 실제로는 사기를 자꾸 꺼지네.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영장 관련된 얘기 좀 해봤고 사기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장 청구하는 순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고 그리고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